게이츠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지 단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부도 직전의 작은 회사 사무실 앞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전용기가 인천에 내렸습니다. 직원 300명, 월급도 못 주던 회사였습니다. 자본금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직접 온 겁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24개국을 장악한 그 제국이 단 하나의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잡기 위해 수천억짜리 카드를 들고 직접 나타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판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은 30년 동안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워드가 있었습니다. 엑셀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체 빌 게이츠는 왜 직접 움직였을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한국이 절대 팔지 않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끝내 한국에서 실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 진짜 의미를 깨달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빌 게이츠가 없애고 싶어 했던 한국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살려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의 한국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국가 전체가 보유한 달러가 39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단 며칠치의 수입 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서울 시내 환전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접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업계에서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를 이미 예견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남아를 휩쓸고 한국까지 닿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기아자동차, 혜태그룹, 뉴코아, 한보철강.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고 그 숫자는 위기가 깊어질수록 계속 불어났습니다. 아파트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서울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도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한글과컴퓨터였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조차 버거운 처지였습니다.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하루하루 신락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 작은 회사에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에 깔려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전 세계 직장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표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일본, 동남아에서도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 한 곳만 빼고요. 한국 시장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아니라 한글 과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관공서, 학교, 기업, 가정. 어디서나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한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레포트를 이 프로그램으로 썼습니다. 공무원들은 행정문서를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자들은 기사를 이 프로그램으로 완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한국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글자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상하좌우로 조합되는 방식은 알파벳. 26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영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였습니다. 외국 소프트웨어가 이 구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글 과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한국어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한국어의 문법과 맞춤법, 어문 규정, 실제 한국 직장에서 사용하는 서식까지 소프트웨어 안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친 개발과 수백만 명의 사용자로부터 쌓아온 노하우의 결정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력으로는 이 장벽을 단기간에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경쟁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글 과컴퓨터에 약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부도 직전의 회사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300억 원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기적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개발을 영구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돈을 줄 테니 한국어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한글 과컴퓨터 대표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수락하면 회사는 살아남겠지만 한글 프로그램의 개발은 멈춥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글 프로그램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것 참 유감이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자본의 논리는 냉혹하니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한글 과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했고 저금해둔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허리를 졸라매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외국 자본에 흡수된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인터넷 커뮤니티, 초창기 전자게시판에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안 된다. 우리 손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냐?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과컴퓨터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복사본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정품을 구매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는 한국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내고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모금에 나섰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값을 아껴 성금을 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와 의사, 변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가정주부들도 소액씩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시절에 소프트웨어 하나 살리겠다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모인 금액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은 돈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업계에서 이 소식은 잠깐 화제가 됐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소동 정도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동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흥미롭다고 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IMF 위기로 무너지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자본력 앞에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과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회사는 독립을 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사람들이 모아준 돈으로 회사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자본력의 싸움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한국인들이 100억 원을 모은 것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지 못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직접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이 훈민정음, 오늘의 한글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 그 글자들이 모여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이 문자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은 영어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됩니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상하좌우로 조합되어 하나의 완결된 글자 블록을 형성합니다. 같은 자음이라도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집니다. 컴퓨터가 이것을 처리하려면 특별하고도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한글 과컴퓨터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년을 바쳤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어 맞춤법 규정, 문법 구조, 실제 한국 직장과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문서 서식까지 소프트웨어 안에 완전히 녹여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한국어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언어였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세종대왕이 550년 전에 만들어준 그 유산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한글 과컴퓨터는 쉬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상대였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 시장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서 워드 프로그램의 한국어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와의 통합이라는 강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많은 한국 대기업들은 파일, 호환성 문제를 이유로 하나둘씩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과컴퓨터의 시장 점유율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글 과컴퓨터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어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 한국인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문서 환경을 만드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아무리 자원을 쏟아부어도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한국 공문서 서식의 특수성. 그 영역에서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맞춤법 교정은 단순 철자 검사를 넘어 문맥에 맞는 표현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정부 공문서, 학교, 성적표 등 한국에서 실제로 쓰이는 수백 종류의 공식 서식을 프로그램 안에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이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공공기관들은 한글 프로그램을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군대, 학교. 한국의 공식 문서들은 한글 파일 형식으로 작성되고 보관되는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는 훨씬 나중에 분명해졌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일상이 되었고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문서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달랐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맞게 서비스를 재편했습니다. 단순한 워드 프로세서를 넘어서 종합 오피스 솔루션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이 회사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 즉 컴퓨터가 한국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기술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한국인이 수십 년 동안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들. 그 안에 담긴 한국어의 패턴과 구조, 문법의 흐름, 표현의 다양성. 이것은 어떤 돈으로도 갑자기 살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발표 세션이 이어지던 중에 한국의 젊은 연구자 한 사람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제는 한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어 인공지능이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그는 한글과 컴퓨터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한국어 언어 데이터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997년 IMF 위기의 폭풍 속에서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100억 원. 그 돈이 지킨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기술과 데이터.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 한국어 처리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발표가 끝난 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한국 회사가 품고 있는 잠재력을,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당장의 소프트웨어 경쟁을 넘어서 한국어, 디지털 생태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열쇠가 그 회사에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없애려 했던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업가가 먼저 알아본 가치를 한국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경제가 무너지는 시절이었는데도요. 그것이 저를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자국의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의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문서가 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로 작성되고 저장된다면 그 데이터의 안전을 누가 보장합니까? 국가 기밀이 담긴 행정문서가 외국 서버를 거쳐 처리된다면 그 정보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뒤늦게 자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공공기관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논쟁 중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997년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절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요. 한국 공공기관의 문서는 한국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작성됩니다. 한국어 데이터가 한국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국산품 애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보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1997년의 한국인들은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감정에 이끌렸다면 그 감정이 완벽하게 옳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아는 감정,
먼 미래를 내다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한글 과컴퓨터가 지킨 것은 소프트웨어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의 핵심에는 한국어 표준화 연구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한국어 어문 규정, 맞춤법, 표준어 판정 기준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온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 과컴퓨터는 한국어 연구기관, 국립국어원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 프로그램을 쓰는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이 표준 맞춤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프로그램이 틀린 맞춤법을 빨간 줄로 표시해주고 올바른 표현을 제안해주는 기능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인들의 언어 생활을 다듬어온 것입니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언어를 지키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한글 과컴퓨터는 바로 그 도구였습니다. 한글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한국 시장을 독점했다면 한국어는 영어 문서 형식에 맞추어 조금씩 변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표준 맞춤법 교육이 약해지고 한국어 특유의 표현들이 점차 사라져갔을지도 모릅니다.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자들은 사용 환경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모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서울의 어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숙제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한글 프로그램을 열고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한국어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1997년 IMF 위기를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부모 세대 혹은 조부모 세대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 아이들이 오늘 한국어로 된 화면 앞에 앉아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38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자본을 가진 기업이 이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이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은 기업이 이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이 수십 년 뒤 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기반이 된 이야기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밤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온 나라인지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은 순환의 역사를 겪은 나라입니다. 외세의 침략, 36년간의 식민지의 지배,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전쟁. 그 폐허 위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로 일어섰습니다. 세계가 이 성취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을 뿐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하는 나라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1997년의 IMF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이 금반지를 녹여 나라에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전 국민이 자신의 금부치를 자발적으로 내어놓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탰습니다. 당시 모인 금의 양이 200여 톤을 넘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글 과컴퓨터 살리기 운동은 그 정신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1443년이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한자가 아니라 누구나 하루 이틀이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54년 후
한국인들은 그 문자를 디지털 세상에서 지키기 위해 다시 뭉쳤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국의 역사는 특히 같은 방향으로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람이 먼저인 방향으로. 저는 이것을 이해했을 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고 느꼈습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케이팝도 아닌 그 아래 흐르는 정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정신.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몰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깊이를 몰랐습니다. 외형을 보았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빌 게이츠가 없애고 싶어 했던 그 작은 한국 회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한글 과컴퓨터는 현재 한국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표준 오피스 소프트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자문서 표준 체계를 지탱하는 기술적 기반입니다. 한국어 인공지능 처리 분야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 의료 분야의 특수 소프트웨어로도 영역을 넓혔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속에서 100억 원을 모아준 그 사람들.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면서도 소프트웨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지갑을 연 그 사람들. 그들이 오늘 한국 디지털 주권의 토대를 함께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자신의 것을 지킨다는 것. 그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어려운 시절에도 행동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기술로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나라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나라입니다. 빌 게이츠가 알아본 것보다 더 깊은 가치가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